클리블랜드 대 샌안토니오. 요즘 클리블랜드는 네임밸류 없이 야투율로만 승부를 한다더라. 뭔 말이냐? 네임밸류가 없다? 클리블랜드에서 도노반 미첼 말고 가치가 높은 선수 갈란드라든지 모블리 같은 애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벌써 좀 꽤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 3경기만 잡았는데 왜 3경기냐? 이게 좀 미첼이 이제 복귀를 하고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간, 그 정도를 잡았고요. 다른 것보다 그냥 이 정도 경기가 제일 좀 보기에 깔끔했어요. 클리블랜드가 최근 3경기 동안 워싱턴과 2경기 그리고 토론토를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간에 쉬운 상대들. 어떻게 보면은 샌안토니오랑 나름대로 레벨로가 맞는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워싱턴이랑 토론토 정도면은. 그런 팀들을 상대를 하는 동안 클리블랜드가 조금 꿀을 빨았고, 본인들은 득점. 이거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는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125 그리고 괄호치고 7 이렇게 적은 거는 득점 리그 전체 30개 팀 중에 7등, 야투율 5등, 3.5등 최근 3경기 동안, 그리고 상대팀 최근 3경기 동안 105점으로 3번째로 잘 막았고, 야투율 5등으로 잘 막았고, 3.19번째로 잘 막았고, 30개 팀 중에. 말 그대로 최근 3경기 성적표 자체는 약팀을 상대할 만큼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잘 치렀다. 근데 샌안토니오 당연히 내일 약팀이죠. 클리블랜드 올 시즌 5할 승률 미만 팀한테 13승 3패. 샌안토니오는 반대로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3승 19패. 저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내일 기준점 236.5면은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상대를 되게 잘 제압을 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나는 좀 샌안토니오의 프렌 쪽을 조금 보고 싶네. 이거는 직전 이제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샌안토니오가 굉장히 잘 싸웠다는 것도 있고, 9.5 정도. 클리블랜드가 아무리 이렇게 요즘에 좀 팀이 잘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팀에 모블리랑 갈란드도 없고, 특히 이거는 제럿 알렌이 특히 워싱턴의 인사이드 격파하고 이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내일은 샌안토니오에 웬벤야마가 버티고 있단 말이죠. 제가 웬벤야마가 요즘 들어서 그 출전 시간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웬벤야마가 출전한 경기들은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언더가 되게 많지 않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직전 이제 미러키전에서는 오바가 나버렸었죠. 그거는 일단은 샌안토니오 프렌에다가 오바 쪽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바를 보는 거는 그래도 지금 여태 상대한 것들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워싱턴 상대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오펜스 리바운드 같은 걸 많이 잡아서 상대보다 더 많은 야투 시도, 상대팀의 야투 시도는 확실하게 많이 제어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낫단 말이야, 그런 점들이. 근데 샌안토니오는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무래도 웬벤야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이렇게 좀 디펜시브 리바운드가 나쁜 편도 아니고,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샌안토니오 상대로는 좀 꺼내기가 어렵다. 제럿 알렌이나 트리스탄 탐슨 이런 친구들의 오펜스 리바운드가 막 대단히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거 사랑 프렌에다가 오바 보고 있는데, 이 경기는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브루클린 대 포틀랜드. 브루클린이 직전 경기에서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었죠. 전반에만 거의 한 28점 차 앞서는 그냥 대단한 승부를 펼쳤는데, 후반전에 물론 이제 오클이 좀 따라와서 결국에는 9점 차 정도로 좁혀졌지만은, 어쨌든 전반전에 오클라호마를 아주 그냥 쌈 싸 먹었다. 최근에 브루클린에 3경기 정도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일단은 직전 경기만 잘했지 그 경기 전에는 별로 못했었어요. 말 그대로 득점이나 왜냐면 제가 포틀랜드도 똑같이 3경기여가지고, 그 브루클린 최근 3경기 때는 이게 여기 이게 득점이거든요. 본인들의 득점이 26등, 야투율이나 이런 것들 다 하위권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좀 직전 경기만 괜찮게 했어, 그냥 그 정도인데, 사실 직전 경기도 3점이 아주 잘 터졌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포틀랜드는 지금 어떠냐, 최근 3경기 포틀랜드가 100점도 못 넣고 있다. 96점이에요. 88점, 97점, 103점. 이게 피닉스, 댈러스 다 수비를 아주 못하는 팀들을 상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틀랜드가 96점에 그쳤다. 그 기간 동안 야투율이나 3점슛 성공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개판인 거 이렇게 보이고 있고,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수비도 이제 안 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여러 차례 포틀랜드가 리그에서 3점슛 수비가 되게 좋은 편이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3경기 동안 댈러스 피닉스한테는 3점슛 수비 42.3%로 쳐맞았다. 일단은 포틀랜드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 특히나 지금 그 디안드레 에이튼 그리고 모제스 브라운 이렇게 센터진이 붕괴가 되어 있다. 제가 듀옴리스 얘기도 몇 번 했는데, 이 친구는 어디까지나 조금 언더사이즈고 206인가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좀 외곽슛 능력이 있는 센터다 이렇긴 한데, 어디까지나 언드래프티고 좀 강력한 리바운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저는 포틀랜드가 요즘에 센터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핸더슨,
스쿱 앤더슨의 폼이 아주 나락을 가 있는 상태다. 뭐 이런 것들도 보였었고, 브루클린에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틀랜드의 느린 템포 같은 거 생각하고, 포틀랜드의 요즘 아주 낮은 득점력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저는 언더도 가보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브루클린이 최근 막 연패하고 있는 와중에도 물론 막 미러키한테 144점 쳐맞고 막 그러긴 했지만은 워싱턴한테 110점 실점, 오클한테 124점 두드러 맞긴 했습니다. 그건 오클라호마고, 뉴올리언스한테 112점 실점, 휴스턴한테 112점 실점, 그리고 직전 경기에 오클을 115점으로 막으면서 본인들이 승리를 했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어지간히 수비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템포도 막 빠른 것 같지도 않고 점수 나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룩 마인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올랜도 대 애틀랜타. 올랜도가 보시다시피 결장자가 되게 많아요. 프란츠 바그너, 조나단 아이자, 잉글스, 해리스 다 아웃이고, 마켓 펄츠랑 웬델 카터 주니어 퀘셔너블 걸려있고, 주전 중에서도 지금 앤서니 블랙이랑 비타제까지 퀘셔너블이 걸려있다. 만약에 내일 비타제까지 결장하면은 또 모리츠 바그너를 쓴다든지 뭐 그렇게 쓸 텐데, 지금 딱 봐도 올랜도가 결장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진짜 난 올랜도가 직전 경기에 어떻게 덴버 상대로 승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프란츠 바그너도 거의 없는 경기였었고 막 그랬었는데 덴버 상대로 승리를 했잖아요, 올랜도가.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올랜도의 이런 득점력 같은 부분들이 꽤 괜찮더라. 제일런 석스가 오지게 잘 쳐졌었고 벤케로도 오지게 잘 터진 경기였었다. 그리고 좀 약간 이제 뭐 대체 선발이랄까요? 대체 선발로 나왔던 모리츠 바그너도 19점, 콜 앤서니도 23점. 이 올랜도가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터진 경기였었다. 사실상 거의 뭐 그런 경기거든요. 왜냐면 제일런 석스가 뭐 수비에서의 이런 에너지 같은 거 좋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지만은 한 경기에서 19점을 박는 이런 활약? 한 경기에서 막 27점을 박는 활약? 3점슛 7개를 넣는 경기? 거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올랜도가 덴버전 진짜 터질 수 있는 뽀록은 다 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거의 그 정도여가지고. 물론 여기 적힌 것처럼 벤케로가 최근 4경기 동안 평균 득점 32.5점, 그 필드골 46.1로 살짝 안 좋은데 3점이 44.4%다. 리바운드 8.8개, 어시스트 7.3개. 그냥 거의 뭐 토탈 패키지 미니 르브론 같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벤케로가. 근데 얘도 벤케로도 어디까지나 좀 기복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너무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최근 4경기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반대로 이제 밑에 있는 거, 애틀랜타는 제일런 존슨이 복귀하고 있는 4경기에서 득점이 아주 미쳤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3점을 잘못 쓴 것 같아요. 46%인데 제일런 존슨이 복귀하고 난 이후 4경기 동안 야투유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허용하면서 평균적으로 123.5점 넣고 있고, 상대한테도 실점 많이 하고 있다. 그냥 한마디로 애틀랜타는 제일런 존슨이 돌아오고 나니까 더 이제 또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또 뛰는 팀이고 있다. 그 전보다 확실히 좀 이렇게 본인들의 득점이나 실점이나 많이 올라간 모습이 나와요. 제가 여러 차례 애틀랜타의 강점 중에 하나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고 있다는 점이다. 13.2기로 가장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 잡고 있고, 그래서 상대보다 더 많은 그 득점 찬스를 바탕으로 야투 시도로 상대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득점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랬는데, 반대로 이렇게 오펜에 많은 참여를 하면은 그 상대한테 역습 찬스도 줄 수 있다. 트랜지션 오펜스에 그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랜도는 상대한테 오펜을 리그에서 가장 안 주는 팀이에요. 9.4개로. 애틀의 이런 좀 유력한 공격 루트 중에 하나인 오펜스 리바운드에서 올랜도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 얘기를 일단 하고 싶고요. 오바 쪽은 좋게 봅니다. 근데 직전 경기는 올랜도가 저렇게나 부상이 많았음에도 진짜 터질 수 있는 뽀록이란 뽀록이 다 터진 경기였다. 더구나 내일은 앤서니 블랙이나 비타제 같은 애들까지 퀘셔너블이 걸려있다? 저는 이러면은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물론 직전 경기는 또 그 올랜도의 비타제가 또 못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모리츠 바그너가 38분을 뛰고 그랬었는데, 에테프렌의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해보면은 세크라멘토 경기 대 뉴올리언스인데, 이거는 일단은 양 팀의 맞대결이 되게 그래도 좀 재밌었어요. 여태 맞대결이. 아무래도 발렌슈나스와 사보니스, 유럽산 빅맨들의 대결이고, 조금 더 이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보니스, 그리고 좀 골밑에서 더블 정도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발렌슈나스의 대결이 일단은 조금 눈에 띄었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최근에 이 사보니스가요 7경기 동안 평균 득점 23.3점에다가 야투율이 64%, 아무래도 골밑 마무리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고, 리바운드가 15.1개, 어시스트가 9.1개다. 그야말로 최근 7경기 동안 아마 사보니스가 트리플 더블을 3번인가 했거든요. 3번인가 4번인가 하여튼 막 그 정도로 사보니스의 요즘 활약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작년 막바지 때 사보니스가 트리플 더블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 시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보니스의 이런 그 활용도가 조금 줄은 게 아닌가. 원래는 이제 그 외곽에서는 팍스, 인사이드에서는 사보니스, 이런 그림들이 세크의 좀 강력한
그 상대를 혼동시키는 공략 루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최근에 세크라멘토의 이런 성적들, 최근 5경기 동안 세크가 득점에서는 전체 5등, 야투율 8등, 3.5등 상당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세크라멘토의 공격이 또 살아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반대로 수비도 괜찮아요. 리그 중위권 정도로 하고 있고 115.6점으로 잘 맞고 있고, 야투율은 10등 정도로 우수하게 잘 맞고 3점은 조금 처맞은 편. 내일은 세크라멘토로 괜찮게 또 볼만한 게 이 트레이 라이스라는 선수가 지금 내일 프로버블로 나와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세크라멘토가 또 변화를 가져간 게 그 가드 포지션에 원래는 이 자리가 두아르테 자리가 케빈 허더였는데 이 케빈 허더가 요새 아주 부진합니다. 거의 뭐 최근 6경기 동안 야투율이 아주 개판인데 그 자리에 일단 두아르테를 채워 넣으면서 팍스의 이런 보조 리딩도 도와주고 있고, 팍스한테 뭐 더블팀이 간다? 두아르테 통해갖고 전개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편이고, 제가 방금 라이스 얘기를 했는데요. 트레이 라이스가 원래는 좀 퀘셔너블이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9경기 동안 트레이 라이스의 성적입니다. 트레이 라이스가 최근 9경기 동안 평균 9.2득점, 출전 시간은 적은 편이고, 야투율 60%, 3점 57.1%, 경기당 한 4개 던지면서 그렇게 많이 넣고 있는 거예요. 벤치에서 말레이 몽크를 도와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 제가 여러 차례 뉴올리언스의 트레이 머피 3세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나오면은 뉴올리언스의 이런 벤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세크라멘토도 그런 부분에서 전혀 뒤지는 팀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몽크, 거의 뭐 올해의 식스맨도 노려볼 법한 몽크도 있고, 트레이 라이스도 요즘에 부상 복귀하고 잘해주고 있다. 그런 점들이 보여요. 특히 그래서 요즘에 세크라멘토는 공격면에서 진짜 나무랄 데도 없고, 물론 뉴올리언스가 강팀이지. 제가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가 클리퍼스한테 패배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리그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두 팀이 맞붙는 경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경기는 뉴올리언스가 95점에 그치면서 좀 싱겁게 끝났었죠. 저는 내일은 이런 맞대결상으로 뉴올리언스는 그 기본적으로 전술을 많이 탄다고 했었고, 잉그램이 특히나 좀 뭐 스크린이 필요하고, 또 뭐 있었지? 스크린 필요하고 파이트 스루, 말 그대로 스크린 타준 거에 안 막히고 쫓아오는 애가 있으면은 새끼가 잘 안 풀리거든. 근데 그런 수비에 제가 또 머레이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키건 머레이가 따라가는 스텝이 또라이급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상대팀의 에이스 킬러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내일 잉그램은 저는 조금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또 이렇게 세크라멘토 같이 뭐 리바운드는 좋지만 골밑 수비가 안 좋은 편에 속하는 팀, 그런 팀 상대로는 자이언이 아주 쥐약인데 내일 자이언이 퀘셔너블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벤치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 많은 스틸을 바탕으로 그리고 많은 디플렉션 바탕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호세 알바라도가 내일은 아웃이다. 이런 점들도 뉴올리언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내일 뉴올리언스가 초반부터 막 맥컬럼의 3점 이런 게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세크라멘토 상대로 이렇게 기세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직전 경기 클리퍼스와의 경기 하나 가지고 너무 까내리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세크라멘토도 최근에 분위기 좋은 편이고, 세크가 최근에 5경기 4승 1패인데 사실 4승이 전부 다 애틀랜타, 멤피스, 올랜도, 토론토 다소간에 좀 쉬운 상대들을 만났었고, 샬럿한테 패배한 것도 조금 눈에 띄고 뭐 그렇긴 하거든요. 이게 조금 불투명하긴 한데 그냥 뉴올리언스가 한번 클리퍼스한테 이렇게 좀 거하게 깨졌던 거, 100점도 못 내고 헤맸던 게 저는 좀 신경 쓰여가지고 세크 말에다 오바 쪽 볼 것 같아요. 제가 뭐 길게 얘기는 했지만 오늘 경기가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진짜. 미네소타와 댈러스, 제가 뭐 몇 번 말했지만 돈치치가 이 제이든 맥다니엘스한테 굉장히 약했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짚어드렸던 것 같아. 근데 최근에는 조금 해소한 분위기긴 하지만은 여전히 댈러스는 미네소타 상대로는 좀 다소간에 안 좋은 상대 전적을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 최근에 한 6번의 맞대결 동안 미네소타가 5승 1패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좀 언더세가 좀 짙었었고요. 이거는 뭐 미네소타의 홈이든 원정이든 돈치치 개인은 조금 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게 조금 있더라.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양팀의 맞대결은 좀 언더를 생각해 봄직한데, 근데 이제 직전 경기 돈치치가 빠졌을 때 그때 이런 라인업이었어요. 어빙, 하디, 그린, 대존주, 파웰 전부 다 어빙 빼고는 다 그냥 운동 능력 덩어리들이야. 뛰는 거 말고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좀 스몰 라인업을 계속해서 운영했다는 소리죠. 보다시피 지금 내일 댈러스가 엑섬이 못 나오고 라이블리가 다우풀, 그랜트 윌리엄스, 마키프, 뭐 홀름스 이런 친구들이 다 퀘셔너블이거든요. 물론 뭐 퀘셔너블에서 나오면 얘기가 조금이나마 달라지겠지만은 댈러스는 내일도 미네소타 상대로 좀 다소간에 아쉬운 전력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뭐 돈치치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기본적으로 엑섬도 빠지고 라이블리도 없다. 일단 인사이드 상당히 약해지죠. 일단은 댈러스가 수비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미네소타 상대로 조금 더 안 좋은 분위기에서 치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미네소타가 2.5 마인밖에 안 된다. 저는 이러면 일단은 미네소타 마인은 볼만하다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라이블리도 없고 막 한다고 하면은
다소간에 조금 뛰는 농구를 할 수밖에 없는 라인업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드와이트 파웰 같은 경우는 얘도 언더사이즈 센터다 보니까 고베어라든지 타운스 같은 친구들한테 높이에서 고전을 할 만도 하고 뭐 이런 지표상으로 언더라고 하고 막 그렇지만은 또 미네소타가 홈이랑 원정의 이런 실점 차이, 홈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03점 실점이라고 하면은 원정에서는 111 실점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오바도 괜찮다고 보여요. 또 뭐 미네소타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굳건히 해주는 거라면은 양 팀 다 5할 승률 이상의 강팀들이지만은 댈러스는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5승 12패로 상당히 많이 깨졌다. 내일 뭐 기준점이 그렇게 크지도 않죠. 많이 깨졌다는 점이 또 들어오고 미네소타는 반대로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14승 7패로 되게 타이트한 가운데 많이 승리를 거뒀다. 네, 이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마땅히 뭐 댈러스가 원정보다 홈에서 아주 막강하냐 뭐 그런 것들도 눈에 안 띄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미네소타 마인에다가 오바 쪽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대 디트로이트 이 경기는 제가 뭐 대단한 분석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기준점이 일단 너무 커. 17.5 너무 커. 그리고 237.5 요즘에 디트로이트를 생각을 하면 갈만하다. 디트로이트가 이제 그 여러 차례 연패를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었다. 물론 이제 연패를 끊었지만 휴스턴, 유타, 골스 만나가지고 지금 또 3연패 중이거든요. 근데 그 경기들 중에 골스 경기 빼고는 다 오바였었고 내일 덴버와의 경기인데 글쎄 물론 덴버가 홈 덴버이고 올 시즌 이런 거 있어. 바로 밑에 보이는 거. 5할 승률 미만의 팀한테 17승 0패로 아주 그냥 약팀 때려잡기 1등이었다. 반면에 디트로이트는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한 경기도 못 이겨봤다. 그래서 내일 뭐 갑자기 디트로이트가 덴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겁니다. 이런 거는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런 건 맞는데 근데 난 17.5는 물론 뭐 덴버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벤치 구간이 경쟁력이 상당히 처지는 팀이다. 저번에 막 그 골스랑 할 때 직전 경기 골스랑 할 때도 벤치 타임에서 거의 막 20점 차 3쿼터 때 44대 22였나? 42대 22? 하여튼 막 그 정도로 개처발리고 4쿼터 때 어거지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직전 경기는 또 올랜도한테 홈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덴버의 요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막 썩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점들도 좀 생각이 들고 네 디트로이트는 그래도 이렇게 좀 재능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뭐 전방에도 뭐 아이비나 커닝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킬리언 헤이즈라든지 그 뭐 세서라든지 괜찮은 친구들 많이 있거든. 뭐 아웃사르 탐슨 얘기할 것도 없고 저는 오히려 디트가 벤치 구간에서의 활력은 조금 더 더해줄만 하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 보면은 덴버가 에런 고든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잘해.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나는 그냥 단순히 디트의 프렌리나 오바 정도의 수치가 특히 17.5 값이 나는 좀 많이 커 보이거든요. 요즘에 덴버가 물론 뭐 개 부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덴버가 뭐 약팀 패기 전문이니까 부실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근데 어느 정도는 디트가 요즘에 기세 보면은 프렌 할 법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뭐 딱히 대단한 뭐 수치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요즘에 덴버의 이런 기세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벤치 타임을 이끌어준 선은 레지 잭슨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중요한 그 볼륨을 채워주는 자원 중에 한 명인 줄리안 스트로드도 결장을 한다더라.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덴버가 주전들이 쉬는 타임에 좀 고전할 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전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대 멤피스 이 경기는 내일 듀란트가 돌아올지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직전 경기도 듀란트가 퀘셔너블이었는데 그 경기는 이미 그 전에 듀란트가 팀 훈련에 부분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5대5 훈련이나 슈더라운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인 훈련, 뭐 개인 회복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걸로는 이제 경기 복귀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그래서 그 경기는 퀘셔너블이었어도 듀란트가 못 나올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던졌었는데 근데 내일 경기는 아직 나온 게 없어가지고 듀란트의 이런 상태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듀란트가 못 나오는 시간 동안 이제 볼같이 초장신 뭐 선수가 이렇게 막 나오고도 했었는데 내일 아웃이라고 하고 그리고 에릭 고든도 지금 캐셔너블이 붙어있죠. 제가 에릭 고든이나 듀란트나 이런 친구들이 빠지면은 피닉스의 득점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언더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피닉스의 출전 유무가 상당히 불투명한 편이고 그리고 이 멤피스도 내일은 모란트가 캐셔너블이 일단 적혀는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눈에 띄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밑에 적혀있는 건 그냥 이거는 최근에 스마트가 3점 뒤지게 못 넣고 있다가 직전 경기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3점을 많이 넣었다. 그냥 그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스마트도 이제 좀 다소간에 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활약은 해준다. 그거인 것 같아요. 직전 경기 스마트가 3점을 8개를 넣었으니까 어쨌든 스마트가 쳤던 레이커스전까지 포함해가지고 멤피스가 올 시즌 최근 6경기 동안 득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 공격 지표는 훌륭하지는 않아요. 뭐 3점은 평균 수준이지만은 야투율이나 득점이 다 최하위권이고 상대한테 허용한 거
상대팀한테도 118.2점 내주면서 야투율이나 3점 허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단 말이야. 멤피스가 그야말로 요즘 들어서는 수비가 안 된다. 이게 모란트가 돌아오고 나서 첫 3경기 동안은 뒤지게 잘했는데 그 이후로 6경기 동안은 팀이 잘 안 굴러간다. 그거거든요. 단적으로 그냥 모란트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6경기 동안 지금 그 2승 4패구나. 2승 4패. 뭐 그런 편이어가지고 일단은 이건 듀란트나 뭐 고든의 출전 유무도 봐야 되고 모란트도 봐야겠지만은 기본적인 그림은 저는 피닉스 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229.5는 언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듀란트나 뭐 모란트의 출전 유무에 따라 상당히 바뀔 수가 있다. 지금 뭔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는요. 골스 대 토론토. 제가 밑에 토론토 최근 3경기를 적어놨잖아요. 저게 뭐냐, 말 그대로 퀴클리랑 바렛이 들어오고 난 이후 아누노비를 내주고 뉴욕의 듀오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토론토가 상당히 득점면에서는 신바람을 타고 있다. 평균 123.3점 넣으면서 9등, 야투율 8등, 3점도 13등으로 상위권. 반대로 실점은 어땠냐? 실점은 대부분 하위권이죠. 이 뛰는 농구를 많이 표방을 하더라. 아누노비가 나가고 퀴클리랑 바렛이 왔으면 수비적으로는 일단 다운이고, 게임 조립자인 퀴클리, 그리고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 바렛. 아누노비가 있을 때보다는 득점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내일 이제 크리스 폴이 결장을 하잖아요. 크리스 폴이 출전했을 경우랑 이제 결장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크리스 폴이 뛸 때가 일단은 팀적으로 많이 플러스였었고, 뭐 크리스 폴이 없으면 마이너스 3.2점이다. 그러니까 크리스 폴이 팀에다가 한 7.5점 정도의 플러스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건데, 크리스 폴이 경기장에 있을 때는 한 232점 정도. 그리고 크리스 폴이 경기장에 없으면은 거의 뭐 한 238점 이런 식으로 언더오버 상으로 한 6점가량 플러스 되는 면모가 있다. 그런 점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리스 폴은 조금 더 동적이라기보다는 정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고, 물론 뭐 찬스가 나면은 기가 막히게 빼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크리스 폴이 있을 때는 다소간에 조금 템포가 느려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대신에 뭐 포지엠스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볼 좀 만지고 하면은 조금 더 뛰는 농구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요즘에 쿠민가라든지 크젝대라든지 잭슨 데이비스 그런 친구들이 뛰면은 이 골스 경기도 다소간에 생동감 있는 경기 운영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일단은 저는 오바 괜찮아 보이고, 토론토가 트레이드 이후에 뭐 경기가 빨라지고 뭐 이런 확실하게 좀 색깔이 좀 심어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은 들기는 하는데, 워낙에 뭐 클리블이나 멤피스, 세크 좀 글쎄 뭐 골스가 물론 5할 미만의 팀이긴 하지만은 골스보다는 조금 덜한 상대들을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오바에다가 골스 마헨 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골스가 뭐 직전 덴버 상대로 잘 싸우는 것도 그렇고 그게 나쁘진 않아. 물론 뭐 탐슨이나 커리가 조지면 또 말도 안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골든 스테이트는 벤치 구간이라는 확실한 강점이 있는 상태다. 지금은 보면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CP3의 결장은 조금 클 수도 있겠다. 그런 거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레이커스 대 클리퍼스 경기. 와, 이거는 요즘에 너무 못하고 있는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뭐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도 때려잡았던 그런 클리퍼스죠. 그리고 여기는요, 맞대결상으로 직전 이제 맞대결에서 레이커스가 클리퍼스한테 거의 한 8연패 넘게 9연패였나? 그 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끊어내긴 했다. 올 시즌에. 근데 문제는 이때 레이커스가 클파 상대로 130대 125로 이겼던 게, 이때 한창 클리퍼스가 조금 안 좋았던 시기. 그 클리퍼스가 시즌 초반에 야투율이나 뭐 3점슛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최상위권이었는데, 아마 이 레이커스와의 경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서부르의 이런 리딩 부진도 그렇고 조금 아쉬움이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레이커스가 이 클리퍼스 상대로 연패를 끊었던 경기는 클리퍼스는 다소간에 조금 약간 하락하는 시점이었다. 그런 약간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싶고요. 요즘에 뭐 다비넨 감독이 자리가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르브론의 이런 뭐 에이전십을 바탕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내일 경기가 다비넨 감독의 뭐 진정한 시험 무대일 것이다, 최후 통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일단은 레이커스가 최근 10경기 동안 득점도 하위권, 실점도 하위권인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 그냥 언급 안 하고 이렇게 쭈루루루 봤을 때 좋지 않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클리퍼스는요, 이제 카와이도 지금 오롯이 뛰고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카와이나 폴 조지가 결장한 경기에서 클리퍼스가 되게 흔들리는 면이 많이 있었다. 왜냐면 조지도 그렇고 카와이도 그렇고 팀의 이런 그 가져다는 부분, 그 공수 양면에서 기여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가져다 주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는데, 한 명이라도 결장을 하니 팀이 대단히 흔들렸다. 근데 요즘에는 둘 다 잘 나오고 있고 뉴올도 때려잡는 등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클리퍼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내일도 일단 저는 우세한 쪽은 클리퍼스라고 봐요. 특히 요즘에 서부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서부룩이 벤치를 이끄는 그런 자원으로 나오는데, 원래 서부룩 하면은 뭐 운동 능력 좋은 포인트 가드에다가 하이라이트 필름 많이 찍고 슛 같은 거는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업템포를 즐겨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 서부르군요. 수비도 되게 잘해요. 수비로 모멘텀 가져오는 게 아주 눈에 들어와. 게임을 확실하게 클리퍼스 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모멘텀 가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든도 뭐 직전 경기 야투가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은 하든 어시스트 13개. 야투는 조금 부진했는데 뭐 13개 어시스트 해주고, 그리고 또 노먼 파웰 얘기도 해야 돼요. 벤치에서 아까 그 이제 클리퍼스의 벤치를 조금 빛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노먼 파웰 얘기해야 되고, 러셀 웨스트브룩 얘기를 해야 되고, 아미르 코피라든지, 그냥 클리퍼스의 벤치 자원도 대체로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노먼 파웰이 이런 스코어링 역할을 덧붙여주는 게 클리퍼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웨스트브룩한테는 없는 이런 외곽을 조금 충당해준다. 그런 점도 얘기해야 되고, 레이커스보다는 클리퍼스 쪽을 좋게 볼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 전에 뭐 맞대결 전적들도 되게 좋았었고, 그런 정도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클파 마인에다가 언더오버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언더 쪽으로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양팀 맞대결도 그렇고, 르브론이나 하든이나 둘 다 조금 템포가 업템포보다는 다운템포를 좀 표방하는 팀이라 가지고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겨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금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클파 마인에다가. 엠폴리 대 밀란 경기 그냥 쉽게 밀란 쪽 사이드 보고 있고, 뭐 햄무나 마행 같은 거 다 갈만하지만은 저는 어지간하면은 햄무만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AC 밀란 일반승 배당도 1.5가 넘어가는 상황이면은 일단은 가볼만 하다 싶다. 근데 뭐 단순히 야 당연히 AC 밀란이 엠폴리 상대로 훨씬 더 강팀이고, 엠폴리 뭐 네가 여러 번 선수 팔아가지고 올 시즌에 잘 못 나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이럴 수 있죠. 당연히 나름대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다시피 AC 밀란이 최근 5경기 연속으로 지지 않고 있고, 반면에 이제 뭐 엠폴리 같은 친구들 보면은 최근 6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습니다. 3무 3패. 홈에서는 올 시즌 지금 5경기 연속 2무 3패예요. 아까 봤다시피 AC 밀란은 4승 1무고. 근데 원정만 이렇게 살폈을 때는 좋지는 않아요. 여기 중간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 빼면은 원정에서 지금 리그만 따졌을 때 4경기 동안 3무 1패다. 나폴리, 레체, 살레르니타랑 비기고, 그리고 아탈란타에 패배하는 등 그 AC 밀란의 원정 성적이 아주 신통하지는 않다. 그 윙자원이 축구 해제, 앵커맨, 포팩보호를 맡고 있는 베나세르, 이스마엘 베나세르가 알제리 국적으로 네이션스컵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밀란은 조금 빵꾸가 나는 상황이고, 요것도 있어요. AC 밀란의 오늘 예상 라인업인데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또 한 번 테오 에렌난데스를 센터백으로 쓰고 있다. 린데르스랑 아들리 이렇게 4-2-3-1의 더블 볼란치 구성인데 둘 다 다소간에 공격적인 선수들이거든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어가지고 포백 보호에 약간 빵꾸가 날만하다. 그리고 뭐 전방 자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거의 뭐 주전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그 공격적인 라인업이기도 하고 이런 빵꾸가 조금 있다. 제가 이 경기를 AC 밀란을 좋게 보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어요. 맞대결 여상으로 AC 밀란이 엠폴리가 밀란 원정 가갖고 승리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2007년 이때도 막 카카 뛰고 할 때도, 그리고 2017년 질라탄 오기 전에 이때도 엠폴리가 한 번씩 밀란 원정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엠폴리의 홈이잖아요. 밀란이 엠폴리 원정 가서는 지금 13경기 연속으로 패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엠폴리가 왼쪽이 홈팀일 때 밀란이 승승 무승 뭐 이런 식으로 밀란이 엠폴리 원정에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97년도까지 엠폴리 원정에서 패배가 없었어요. 정리하자면 밀란이 13경기 연속 엠폴리 원정 가서는 무패 행진 중이라 7승 6무였었고 5마엔에 2햄무. 생각보다 무승부가 많기는 하나 AC 밀란의 승리 정도는 바라볼만 하다. 계속 최근 들어서 계속 센터백이 좀 이렇게 비어있는 편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키에르의 파트너로 이제 그 시미치라든지 가비아, 시미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데뷔를 한 2005년생인가? 되게 어린 선수인데 최근에 활약이 좋아가지고 재계약도 하고, 무튼간에 뭐 AC 밀란에 이렇게 부상도 많고 특히나 수비진 쪽에 부상이 많다는 위기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저는 오늘 중원 미드필더진의 구성이 다소간에 아쉽다고, 그리고 베나세르 아웃이랑 추크헤제 아웃은 눈에 띄지만은 일단 딱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구성이라면은 공격에서는 그렇게 큰 탈은 없을 것 같다. 밀란이 수비진 쪽에서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난 엠폴리의 카푸토 말고는 딱히 경기 대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좀 그 이탈리아 국대 캄비아게라든지 발단지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21세 이하 대표팀 뭐 그런 레벨루고, 아직은 이런 세리아 무대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오늘 또 최전방에 지루가 나서긴 하는데, 그 루카 요비치가 최근 출전한 6경기 동안 5골을 터뜨리고 있고, 이게 12월달 이후 세리아 모든 선수들 가운데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선에 린데르스 옆에 아들리가 서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울만해. 아들리를 저 자리에 내세운 거는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를 밑으로 배치한 느낌? 빌드업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뭐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 좋고 볼키핑 괜찮고 이 선수가 나름 체격도 있거든요. 뭐 그런 친구라고 보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완성도는 다 높지 않은 것 같긴 해.
무튼 저는 압도적인 이런 밀란의 엠폴리 원정에서의 지금 뭐 97년 이후로 계속 한 번도 패배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거를 저는 가장 높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밀란 다음으로 토리노 대 나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 대 나폴리. 일단은 이제 나폴리가 잠보 앙귀사랑 오시멘, 빅터 오시멘이 둘 다 이제 네이션스컵으로 차출이 됐어요. 그래서 핵심 미드필더 내지 핵심 공격수가 지금 빠져있는 나폴리다. 그리고 나폴리가 직전 경기 때 두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폴리타노랑 빅터 오시멘이 로마전에 퇴장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의 뭐 공격진에 차포를 떼고 경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뭐 0대 0으로 비겼지만 기록상으로는 나폴리가 엄청나게 많은 슈팅을 이어갔었고 거의 뭐 유효 슈팅 8개인가 하고 총 슈팅 17개인가 했는데 어쨌든 포문을 여는 데는 실패를 했고 나폴리는 어쨌든 오시멘이 없을 때 이런 그 결정력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마짜리 감독의 축구를 얘기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마짜리 감독이 나폴리를 이끌 때 그 당시에 이제 좀 라베치, 카바니, 함식 이렇게 활동량 많고 좀 뭐 기술 좋고 다재다능한 그런 이런 쓰리톱을 내세우면서 되게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갔단 말이야. 특히나 그리고 이 오시멘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피지컬적이고 전방 압박이 훌륭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간에 퇴색이 됐고, 그러니까 전방에 약간 좀 그 생동감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나폴리가 최전방에 누구를 기용할지 모르겠어. 저번처럼 라스파도리 쓰고 오른쪽에다가 뭐 다시 폴리타노 쓴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오시멘이 없는 거는 저는 나폴리로서는 당분간은 조금 큰 타격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폴리의 또 이제 올 시즌 원정 성적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차례 나폴리는 올 시즌에 홈보다 원정에서 잘했었다 그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이렇게 원정에서 되게 잘했었고 올 시즌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9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 7승 2무로 상당히 잘했던 기간이 있어요. 특히나 막바지는 5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 아탈란타전 이후로 여기서부터 마짜리 감독으로 이제 감독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로마 어려운 일정들을 치르면서 원정에서 이런 장점들이 좀 사라진 상태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토리노는 그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는 좋다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일단 토리노가 홈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편이고 제가 구성 얘기하면서 토리노가 최전방에 이제 빅앤스몰, 사파타랑 그 사나브리아 배치를 하고 중원에 이제 일리치 그리고 블라시치 이거 사무엘 리치 다 좀 뭐랄까 사무엘 리치는 이탈리아에서도 좀 유망주 평가 받는 편이고 일리치나 블라시치 동구권에 이제 기술 좋고 체격도 괜찮은 그런 선수들 그런 구성에다가 뭐 오랫동안 이제 세리에서 뛴 오스트리아 출신의 레프트 윙백 다 발빠른 선수 인터밀란에서 있었던 선수고 레프트 윙백 그리고 또 인터밀란에서 데려온 벨라노바 뭐 후방도 다 뭐 부온주로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그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지금 가장 뭐 폼이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다들 하여튼간에 토리노의 구성이 상당히 단단하다 그런 얘기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일단은 나폴리 입장에선 쉽지 않을 거다. 당장에 그 좀 공백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승부 쪽을 좋게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대결 전적을 조금 봐야 되기는 해요. 그건 맞대결 전적 보면은 저는 무승부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폴리 쪽을 좋게 볼만해. 뭐냐? 나폴리가 토리노 상대로 16승 5무 1패 중간에 아마 1패가 하나 껴있긴 할 거야. 여기 토리노 중간에 하나 껴있긴 한데 그 한 22경기 동안 16승 5무 1패로 나폴리가 토리노한테 최근까지 아주 강력한 이런 상대 전적을 보유를 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다. 7만의 5햄무로 햄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저는 아무래도 앙기사 솔직히 말해서 앙기사는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야. 앙기사가 좀 이 친구가 체력 문제가 약간 있는 편인데 얘도 좀 후반기 들어선 살짝 좀 처졌었고 그리고 올 시즌은 작년만 못해 일단 지금 또 지엘린스키도 그렇고 앙기사도 그렇고 둘 다 좀 상태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삐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그 오시멘이 일단 빠져있는 게 가장 커 보이고요. 저는 뭐 토리노의 전력 자체를 괜찮게 평가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뭐 그렇다고 앞서 말한 저런 기록들 때문에 나폴리가 토리노 상대로 굉장히 잘했다 이런 기록들 때문에 토리노의 승리까지는 못 보겠고 무승부 정도만 얌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네세 대 라치오 볼 거 없죠. 왜 볼 거 없냐? 일단은 우디네세 경기 저는 무승부 늘 찍고 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바로 이 우디네세다. 더구나 직전 경기 때는 또 이 볼로냐라는 리그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팀한테 홈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경기는 개인적으로 우디네세가 좀 뽀록꼬르 시작으로 아다리가 되게 잘 맞아 떨어진 경기라고 생각을 한다. 우디네세 이제 201cm에 로렌조 루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홈에서 3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골부터 해가지고 약간 아다리가 안 맞았고 그 이후에는 이 볼로냐가 답답하니까 좀 미는 와중에
좀 우디네스한테 막 뭐 1대1 찬스 이런 건 아니고 역습에서 막 좋은 찬스 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소간에 좀 수비가 헐거운 모습?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점한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뭐 골장면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볼로냐가 3대0까지 당한 거는 다소 조금 비정상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네, 뭐 일단은 우디네스가 지금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랑 홈에서 1승 6무 2패로 레전드급 무자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무승부를 생각하고 싶은데, 다시 말하지만 우디네스는 직전 경기 뭐 볼로냐전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이 라치오도 이상하게 살레르니타나한테 진다든지 뭐 레체한테 패하기도 하고 막 제노한테도 지고 이상하게 지는 그림이 은근히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 라치오도 온전하게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금 라치오가요, 지금 루이스 알베르토랑 임모빌레가 결장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라치오의 얼굴격인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점들이 조금 걸리고, 저는 일단 무승부 바라보고 있긴 해요. 이 경기는 뭐 길게 생각 안 하고, 저는 일단 무승부 찍고 말게요.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이제 살레르니타나랑 유벤투스. 직전 이제 코파 이탈리아 대회에서 유벤투스가 홈에서 살레르니타나한테 선제골을 실점을 했는데 6대1로 아주 편한 승리를 했었죠. 이 살레르니타나가 네이션스컵 차출이 꽤 많습니다. 쿨리발리라는 선수가 일단은 차출이 됩니다. 이 친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드필더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뛰었다. 지금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5번째로 많은 시간을 뛴 선수고요. 요반 카브레라는 친구도 이렇게 빠진다. 2명의 선수가 빠져요. 거의 뭐 둘 다 주전 내지 뭐 로테이션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살레르니타나가 재정난으로 블라유 디아까지 판매할 수 있다. 제가 살레르니타나 내부에서 블라유 디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까지 지금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미 마조키는 나폴리에 판매를 했다. 지금 살레르니타나는 뭐 내외부적으로도 잡음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그럼 유벤투스는 어떠냐? 제가 저번에도 유벤투스가 2023년 한 해 동안 1대0 승리, 뭐 우노제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했었죠. 1대0 승리만 12번을 했었고, 2023년에만 거둔 리그 26승 중에 햄무가 16번이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벤투스 경기는 일단 햄무가 탐이 난다. 당장 이제 뭐 이건 살레르니타나 전적입니다. 살레르니타나 전적은 뭐 딱히 대단히 볼 건 없어요. 좀 안 좋은 출발했다가 한번 이렇게 숨 쉬더니만은 그 이후도 그냥 뭐 별로 좋지는 않다, 그거고. 당장의 유벤투스는 이렇게 최근에 패배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에다가 10승 3무, 9햄무, 8경기 연속 햄무 중이다. 리그에서는 이거 중간에 코파 빼고 리그에서 햄무 8경기 연속으로 햄무를 걷어들이고 있는 유벤투스다. 당연히 오늘 유벤투스도 햄무는 한번 찔러 봄직도 하죠. 원정도 보면은 이렇게 6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 중이고, 중간에 이제 사스올로한테 한번 진 적은 있는데 6승 2무 1패 정도. 6승 2무 1패 중에 햄무가 4번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 4경기 연속으로 햄무하고 있다. 밀란, 피렌체, 몬자, 프로시노네 이런 팀들 상대로 4경기 연속 햄무를 달리고 있다. 물론 살레르니타나의 이런 경기력이나 최근에 흔들리는 점 이런 것들 지적을 했을 때는 유벤투스의 마헨도 내다볼 법은 해요. 내다볼 법한데, 유벤투스가 일단은 승리한다는 그림 바탕으로 마헨도 갈만하고 햄무도 갈만한 경기지 않나. 이 경기도 유벤투스의 마헨 값이 꽤 괜찮거든요. 살레르니타나가 20점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물을 캔다?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근데 보통 때보다도 지금 네이션스컵 차출까지 껴있는 상황이고, 유벤투스는 네이션스컵 차출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블라유디아도 결장한다, 후방에 많이 뛰고 있는 피롤라도 결장한다, 뭐 이런 소식들도 있고, 유벤투스를 안 좋게 볼 이유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유벤투스 승 베이스에다가 햄무도 가볼만 하고 마헨도 찌를만 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내일 경기 뭐 배팅은 둘 다 했습니다. 둘 다 했고, 아무래도 둘 다 좀 배당이 나오다 보니까 적당히 잘 조합을 했었죠. 금액이랑 다 조절해가지고 맞으면 기분 좋을 만한 금액으로 좀 배당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아탈란타는 준비는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로마 대 아탈란타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일단은 로마가 최근에 홈에서는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11경기 동안 10승 1무에 로마가 홈에서 괜찮은데요, AS 로마? 아탈란타가 로마 상대로 최근에 좀 잘 싸웠었다. 그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이 지휘를 한 이후 요 라인부터 이렇게 쭉 위로 봤을 때 아탈란타가 로마보다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1, 2, 3, 4, 5, 6, 7승. 로마는 하나, 둘, 셋, 3승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최근 이제 아탈란타가 막 챔스도 나가고 하면서 로마보다 오히려 좀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갔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지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아탈란타에서 잘 키워내면은 다른 팀으로 팔아 제끼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몇 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탈란타의 이런
그 경쟁력도 세리아 안에서 많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닭공 축구를 하지도 않고 지금도 물론 뭐 아탈란타가 중원이 강력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저는 일단 요즘에 물론 아탈란타가 밀란도 잡고 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은 아탈란타는 중원이나 이런 건 단단하지만 수비도 그렇고 수비도 그 오랫동안 지탱했던 하파엘 톨로이라든지 뭐 팔로미노 지금 부상으로 다 빠져있죠. 그 자리를 뭐 스칼빈이나 콜라시나치가 메꾸고 막 나름대로 잘 하고는 있는데 저는 여전히 불안한 건 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로마는 이제 루카쿠랑 디발라 위시로 그나마 저는 좀 요즘 경기력은 안정적이라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는 양 팀의 맞대결은 오늘은 나는 로마가 살짝이라도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까 단순히 그냥 로마의 뭐 이런 거는 제가 몰랐었고 홈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는 제가 오늘 경기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거를 모르고 생각했음에도 로마를 괜찮게 보기는 봤었어요. 근데 뭐 마땅히 오늘 로마의 배당도 그렇고 뭐 이 경기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런 지표들 생각하고서 난 좋아 보이네 이런 분들은요 로마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버풀 대 아스날 경기가 있는데 아스날은 엘니엔이랑 토미야스가 각각 네이션스컵이랑 아시안컵으로 빠지고 리버풀은 살라랑 엔도가 빠져요. 양팀의 맞대결 전적상으로 아스날이 작년에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3대2로 승리를 했는데 이게 그 전에 아스날이 리버풀 상대로 홈이랑 원정 가리지 않고 5무 5패였었다고 해요. 5무 5패. 리버풀이 아스날 상대로 5승 5무였다.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깼다. 그 이후로는 2문 승부 중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상대전적상으로 리버풀이 아스날을 압도했다. 이렇게 볼만한데 양팀의 최근 폼 같은 거 물론 아스날이 이렇게 홈에서 좋은 기록들을 이어가긴 했습니다. 올 시즌에 아스날이 시즌 초반에 홈 전적이 굉장히 좋았었다. 직전 경기 웨스트햄한테 패하기 전까지 13승 무패를 달리고 있었다. 11승 2무였습니다. 11승 2무. 근데 이게 깨졌고 더구나 뭐 리그만 따지면 홈에서 8승 2무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었는데 웨스트햄한테 지면서 이것도 깨졌죠. 반대로 이제 리버풀은 어땠냐? 리버풀은 이제 리그만 따졌을 때 최근에 3무 이렇게 3승 3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분위기나 뭐 이런 걸로만 따지면은 저는 뭐 아스날보다는 리버풀 쪽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긴 들더라고. 근데 뭐니 해도 리버풀 입장에서 살라가 빠지지 않냐. 뭐 아스날은 엘리엔이 빠지고 토미야스 빠진 건 그렇게 큰 흠집은 아니지만은 이 살라는요 올 시즌에 득점 18개 슛 83개, 빅찬스 메이킹 26번 등 이런 리버풀의 여러 공격 지표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그런 선수란 말이죠. 말 그대로 살라는 리버풀 공격의 뭐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런 살라가 빠진다는 점이고 만약에 살라가 이집트를 이끌고 네이션스컵 결승을 간다. 그러면은 그 리버풀은 살라 없이 최대 7경기를 맞이를 하게 돼요. 오늘 아스날 경기부터 해가지고 리그컵도 풀럼이랑 홈어웨이로 붙고 본머스랑 첼시, 아스날, 벌리 이렇게 순서로 리그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첼시랑 아스날이라는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지금 맞대결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집트가 결승 가면 이 경기들에 살라가 못 뛴다. 뭐 이건데 근데요. 저는 이 경기를 결과적으로는 리버풀의 프렌을 바라보거든요. 야, 네가 살라 없으면 리버풀 위험할 거라며. 요런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적어드릴게요. 살라가 리버풀에서 뛸 때 30, 뭐 이렇게 쭈르륵 해가지고 승률이 64.5%고 평균 승점이 2.12점 그리고 득점이 평균 2.2점에 실점이 1.0점이었대. 그러니까 살라가 있으니까 역시 살라가 있으니까 리버풀이 잘했구만. 또 그런 거죠. 역시 뭐 살라가 오고 나서 챔스 막 따고 리그도 우승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통산 살라가 리버풀에 이적한 이후로 결장하거나 뭐 빠진 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땠냐? 이렇게 됩니다. 살라가 없었을 때 승률이 더 좋대요. 승률이 77.4%고 평균 승점도 당연히 더 높고 득실도 똑같아. 2.2득점, 실점 1.0점. 살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리버풀은 비슷비슷했다. 오히려 승률은 더 잘 나왔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그 기간 동안에 약팀만 만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제가 찾을 수는 없어요. 워낙에 표본이 저렇게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찾을 수 없는데 일단은 나온 지표상으로는 저렇다더라. 그런 것들도 보이고 저는 그래서 리버풀이 프렌이 1.7 정도가 넘으면은 아마도 살라가 없으니까 그런 배당을 준 것 같은데 지금 살라 대신에 뭐 소보슬라이를 띄워도 되고 소보슬라이가 올 시즌 뛴 시간 중에 77%를 라이트 윙으로 뛰었대요. 살라 자리에서. 그래서 경기당 공격 전개가 7.3회로 리버풀 팀 내 최다라고 하더라고. 살라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하던데 뭐 소보슬라이라든지 뭐 다른 친구들의 이제 좀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고 당장 이제 아스날이 최근 리그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1승 2무 3패밖에 안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리버풀이 뭐 아스날 원정 쉽지는 않지만은 뭐 홈 원정 안 가리고 아스날 상대로 센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살라가 없어도 이렇게 강력했다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리버풀이 특히 프렌을 받았으면은 그 배당이 1.7이 넘어간다면은 충분히 갈만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